가난은 때때로 사람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말이죠. 1993년 늦가을 한 부부가 고아원 문 앞에 섰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태어난 지 겨우 100일이 지났습니다. 김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박경숙은 아이를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아이에게 한 것인지 서로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신에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건네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만수와 경숙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그의 이야기 하지 말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야. 그렇게 한 아이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긴 고아원 원장은 그날 밤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방은 이미 가득 찼고 분유는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기적처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 고아원에 후원하는 이철호라고 합니다. 혹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내 최금희와 함께 10년 넘게 그 고아원을 후원해 왔습니다. 매달 정기 후원금을 보내고 명절 때마다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철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탄탄했고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사업이었습니다. 부부에게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넓었고 사랑도 여전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아이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체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 금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 속에 남아있는 그 작은 아쉬움을요. 그러던 어느 주말 고아원에 봉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금이가 젖병을 들고 있을 때 갓 들어온 아기 하나가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바라만 보는 아이. 이 아이. 어쩐지 눈빛이 다르네요. 금이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으로 금이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철호와 금이는 처음으로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그 아이를 데려올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철호가 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지 말자. 우리가 낳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는 게 중요한 거지. 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철호의 눈을 보니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로 키우자. 진짜 우리 아이로. 그렇게 이민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새로운 부모를 만났습니다. 만수와 경숙이 놓아준 아이를 철호와 금이가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놓아주고 누군가는 받아들이며. 민호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좋은 집, 따뜻한 밥, 새 옷, 좋은 학교. 하지만 무엇보다 민호가 가진 것은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철호는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민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냥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이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간식을 준비해 놓고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며 숙제를 함께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그래, 우리 민호 최고다.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민호는 자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요. 친구들이 너 아빠 닮았다 하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철호와 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고아원 서류는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고 혹시 모를 우연한 만남을 피하기 위해 동네를 벗어나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어야 해. 철호의 말대로 부부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경영학이었고 철호는 민호가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받아 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원한다면 회사 일을 배워볼래? 네,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말단부터 시작했고 영업도 하고 무역 실무도 배웠습니다. 성실했고 똑똑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몇 년 후 민호는 이사로 승진했고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철호와 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작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가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금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민호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금이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100일 됐을 때 고아원에서 너를 데려왔어. 너를 낳아준 부모님이 따로 계셔. 민호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언젠가는 민호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셨어. 우리가 숨긴 채로 가면 나중에 민호가 더 힘들어할 거라고. 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한 가지만은 믿어줘. 우리는 단 한순간도 너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너는 우리 아들이야. 진짜 우리 아들.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쪽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를 낳아주신 분들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우리도 찾지 않았어. 그게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나를 보냈을까? 그 질문이 그의 가슴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철호를 떠나보내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에 매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금이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부모님을 찾아보고 싶어요. 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민호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무엇을 발견하든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해. 알아요, 어머니. 다만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민호는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당시 원장은 은퇴했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아기를 데려온 부부의 이름 김만수, 박경숙. 주소는 오래된 달동네 어딘가였습니다. 민호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좁은 골목, 낡은 집들, 빨래가 걸린 옥상. 30년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달동네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올라가다 마침내 김만수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고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 경숙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아,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네, 30년 넘게 살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침 일찍 만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막노동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숙은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은 좌판에 앉아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민호는 며칠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30년 전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왜 여전히 이곳에 있는 걸까요? 왜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았을까요? 며칠을 더 관찰하며 민호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에서 경숙은 손님들에게 늘 야채를 더 얹어줬습니다. 이거 조금 더 드세요. 집에 가서 국 끓이면 모자라잖아요. 만수는 공사장에서 동료가 다치면 자기 일당을 쪼개서 나눠줬습니다. 괜찮아. 나 오늘 저녁 굶는 거 아니야. 자네 병원비에 보태. 그들은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누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양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 상인회에서 박경숙에게 더 좋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경숙 씨, 여기 구석자리 말고 저기 입구 쪽으로 오세요. 장사 더 잘 될 텐데. 하지만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여기가 좋아요. 저기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장 반장이 정규직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보다 젊고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일당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민호는 그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욕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조금만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돈을 쥐어주는 대신 길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만수가 나가는 공사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지 않도록.
쉬는 날을 늘려달라고 부탁했고 돈은 자기가 댈 테니 일당도 조금 조정해 줄 수 없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뒤 공사장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거절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한 만큼만 받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돈은 더 급한 사람 쓰라고 하셨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화를 쥔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숙이 있는 시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상인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장사가 잘 되는 입구 쪽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몸을 덜 움직여도 되고 손님도 더 많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자리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저는 여기서도 충분해요. 심지어 민호가 익명으로 쌀과 반찬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잘못 온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이렇게까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더 나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 민호는 가난이 어떤 선택의 결과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의 가난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인생이 남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민호는 더는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와 경숙이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민호는 그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만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993년에 고아원에 맡겨진 이민호라고 합니다. 아니, 그때는 김민호였겠군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숙의 다리가 풀렸고 만수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철호, 최금희 부부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경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호라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에는 바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마음에 쌓아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사십니까? 처음엔 가난해서 저를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왜 여전히 여기 계십니까? 만수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널 보내고 나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남들이 안 한다는 일도 다 했다. 조금씩 생활이 펴지는 것 같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사람, 돈을 불려보자는 사람들. 우린 또 바보같이 믿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었지. 그리고 결과는 늘 같았다. 돈은 흩어졌고 빚만 남았지. 몇 번을 그렇게 주저앉고 나니까 만수가 목이 메이는 듯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알겠더라. 우린 돈이랑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 후로 두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어도 받지 않았고 가질 수 있어도 나누었습니다. 그게 편해졌어. 그렇게 살다 보니 변한 거 없이 이렇게 된 거다. 경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욕욕심 없이 나누며 사는 게 우리한텐 더 맞는 삶이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가난 때문에 우린 널 지켜주지 못했다.
두 사람은 민호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말에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는 2번 사랑받았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그 후 민호는 만수와 경숙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수의 막노동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아버님, 제 회사에서 경비 일 하나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힘든 일 아니고 그냥 출퇴근 체크하고 문 잠그는 정도예요. 만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호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요. 제가 아버님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세요. 결국 만수는 받아들였습니다. 경숙의 야채 장사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민호가 회사 구내식당에 납품 계약을 연결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기르신 야채라고 들었어요. 우리 회사에 신선한 채소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금이를 모시고 만수와 경숙을 찾아갔습니다. 네 사람은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를 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와 경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남편도 하늘에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민호의 부모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죠. 그 말에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게 소중한 세 분이 계십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김만수 아버님.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박경숙 어머님. 그리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최금희 어머님. 하늘에서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이철호 아버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민호는 만수와 경숙, 그리고 금이를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세 분 모두 주인공입니다. 식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와 경숙은 눈물을 흘렸고 금이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는 만수와 경숙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집 근처로 오세요. 제가 집 하나 마련했어요. 아니야, 우린. 아버님, 어머님. 민호가 2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그 말에 경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만수와 경숙은 결국 민호가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이면 민호네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금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5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진짜 복 받았어요. 부모님이 4분이나 되시잖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만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넌 우릴 원망하지 않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사랑은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경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넌 행복하니?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해서 아이를 보냈고, 누군가는 사랑해서 아이를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욕심 없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두 번의 사랑을 모두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두 번 선택받은 거예요. 사랑은 때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것이고, 용서는 때로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